경매 시장에 나온 아주 흥미로운 사건 파일 하나 같이 열어볼까요? 오피스텔 경매에 숨어 있는 가짜 임차인, 그러니까 위장 임차인의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진짜 탐나는 오피스텔이 시세보다 훨씬 싸게 경매에 나왔어요. 그런데 서류를 딱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이 한 줄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냥 뒤돌아서 버리죠. 과연 이대로 물러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바로 이 안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는 걸까요? 여기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은행보다 권리가 앞서는 세입자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 사람의 임대차 계약이 진짜다? 그럼 낙찰자가 집값과는 완전 별개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대신 물어줘야 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모두가 경매를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모두 탐정이 되어서 이 선순위 임차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사건 파일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사 기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 서류 속에 숨겨진 단서를 찾고요. 둘째, 결정적인 정보를 준 은행에 직접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의 잣대로 이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법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때로는요, 정답이 이미 공개된 서류 안에 다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특히 이 물건처럼 과거에도 경매가 진행된 적이 있다면 그때 법원에서 작성한 현황조사서라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찾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확률이 정말 아주 높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과거 현황조사서에 점유자란에 소유자의 배우자라고 딱 한 줄이라도 적혀 있었다? 그럼 그냥 게임 끝이에요. 이게 바로 그들이 독립된 세입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소료만으로는 좀 아리송하다, 확신이 안 선다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집에 돈을 빌려준 은행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자기보다 권리가 앞서는 세입자가 있는 집에 거액의 대출을 해줬을까요? 아닐 겁니다. 은행은 거의 100% 대출해주기 전에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라는 확인서, 즉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두었을 거예요. 이 확인서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수사는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하는 핵심 법률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점유보조자라는 건데요. 우리 법원은 소유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를 독립된 권리를 가진 세입자로 보지 않아요. 그저 소유자가 그 집을 점유하는 걸 돕는 보조자일 뿐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통해서 저 임차인이 가짜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낙찰받은 승자, 즉 우리에게는 어떤 강력한 법적 권리가 주어질까요? 만약 점유자가 진짜 세입자라면 우리는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명도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점유 보조자, 즉 가짜 임차인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이라는 아주 빠르고 간편한 제도를 쓸 수 있어요. 이건 뭐랄까, 복잡한 재판 없이 법원의 명령만으로 신속하게 집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일종의 치트키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법적인 근거는 바로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에서 소유자의 배우자는 점유 보조자일 뿐 낙찰자에게 맞설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이 없다고 명확하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걸로 우리의 법적인 승리는 확실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가짜 임차인 문제는 시원하게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마치 영화의 마지막 반전처럼 우리가 승리한 뒤에 맞닥뜨릴 수 있는 또 다른 금전적인 위험들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입찰가를 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추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밀린 관리비, 불법으로 뜯어고친 내부 구조, 그리고 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발생하는 명도 저항 비용.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으면 승리의 기쁨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특히 체납 관리비, 이거 절대 얕보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는 내가 쓰는 전용 부분은 몰라도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낙찰자가 대신 내야 한다고 봐요. 이게 몇 년씩 쌓이면 수백만 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입찰가를 쓸 때 반드시 이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우리가 100% 오라도 점유자가 감정적으로 저항하면서 끝까지 집을 안 비워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이 대략 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 역시 예비비로 꼭 책정해둬야겠죠. 자, 이제 모든 권리 분석과 위험 요소 점검까지 다 마쳤습니다. 사건 종결을 위해서 남은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문이 있죠. 바로 잔금을 치를 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특히 이미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요즘처럼 대출 규제가 깐깐한 상황에서 경락잔금 대출을 받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상 다주택자는 제1금융권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 한도가 높은 대신에 금리가 훨씬 비싸다는 점은 감수해야 하고요.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대출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입찰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반드시 입찰 전에 대출 상담을 통해서 자금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해요. 만약 덜컥 낙찰받고 잔금을 못 내면 힘들게 분석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소중한 입찰 보증금 10%를 그대로 날리게 됩니다. 자, 모든 사건 파일의 분석이 끝났습니다. 가짜 임차인을 가려내는 방법부터 숨겨진 위험들, 그리고 자금 조달의 현실까지 전부 다 확인했죠. 모든 단서와 위험이 이제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이 오피스텔에 입찰하시겠습니까?